페이지 138쪽 생명 시스템을 보고 하죠. 지난번에까지 공부했던 게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원자들끼리 어떤 결합을 했으며 그렇게 해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는 각각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 걔네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합니까? 특히 직권의 상호작용에서 판 구조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정규 교과 과정대로 따라간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물화생지 1, 2에서 다룰 내용들을 미리 조금씩 내려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반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지나간다면 그냥 일반 고1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내신 준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상위권 고등학교 자사고가 됐던 그런 쪽은 그거 이상을 분명히 원한다고요. 여기 생명 시스템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생명과학 2에서 소개됩니다. 원래는 생원이 아니라 생2에서 소개됩니다. 그것들을 내리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귀찮고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삭제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내용이에요. 일단 생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생원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한번 소개합시다. 생명은 특징만입니다. 생명은 개체 유지로서의 특징과 종족 보존으로서의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생명과 원을 공부하게 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개체로서의 특징으로서 생명은 세포로 구성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포는 무엇입니까? 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은 세포 하나가 생명 그 자체인 놈들이 있겠네요. 뭐라고 볼까요? 세포 하나가 생명 그 자체예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겠습니다. 세포 하나만으로는 독립된 생명의 기작을 하시는 못하겠습니다 하네요. 뭐라고 그러죠? 그때는 다세포 생물학을 쓰게 됩니다.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들이 모여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때는 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객체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식물 쪽에서는 이제 조직계가, 동물 쪽에서는 기관계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생2 쪽에서 얘기를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를 볼 때 종속, 과목, 강문, 개 하잖아요. 기억나실까요? 개. 제일 작은 단계가 종입니다. 소, 비싼 종들이 모여서 소, 과, 목, 강, 문, 개를 만듭니다. 이 개가 우리는 5개의 5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절이 2개였어요. 선생님 시절 내가 공부할 때는 2개였어요. 2개의 개였어요. 뭐였을까요? 그쵸, 동물로 식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가 좀 더 확장돼서 5개의 개, 5개로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도 5개를 배웠을 거라 보는데요. 제일 처음 가장 가능합니다라고 하네요. 뭐죠? 이건 원핵 생물입니다. 원핵 생물은 세포막 존재합니다. 세포벽도 존재하는데 다만 세포벽의 존재가 세포벽 구성 물질이 식물 세포벽과 좀 다릅니다. 식물 세포벽은 뭐예요? 식물 세포벽의 구성물 셀룰로스죠. 그러면 원액은 펩티드 글리칸이라는 별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생제로 죽일 수 있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보통 뭐뭐균, 대장균, 포도산 구균 분석하는 이런 놈들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면서 충실히 걔네들 역할을 하는데 가끔 어떤 균들은 폐렴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 뭐 있을까요? 그렇죠, 페니실린이에요. 이 페니실린 한 역할이 이 원핵 생물을 구성하는 바깥쪽의 펩티드 글리칸 생물을 만드는 걸 방해해요. 나중에 그거를 우리는
저해제,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저해제. 오늘 아마 효소까지는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효소까지 나가면 저해제의 역할을 해주면서 효소의 기능을 방해. 얘네들이가 증식하고 이제 무지대사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거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의 분화가 조금은 덜 된 것 같습니다. 기관의 분화가 잘 된 그 직전 단계입니다. 뭐라고 볼까요? 그렇죠? 이건 원 생성물입니다. 이후에 기관의 분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돼 있는 것이 식물계, 균계, 그리고 동물계로 나옵니다. 훨씬 더 세밀하게 동물계를 하면서 성부동물들, 동물들 하면서 쫙 나누는 거는 생투에 가서 재밌게 배우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미치쳐가고 여기까지 나간다면 꼭 여러분하고 고1 때도 한 번 더 나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포는 무엇입니까? 하는데요. 일단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막이 무엇입니까? 하면 경우엔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겠죠. 세포에 필요 없는 들이고 세포에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하는 그래서 선택적 투과를 가진 것이 세포막의 특징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세포막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소개할 거예요. 두 번째, 이 개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물질을 흡수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내볼 필요 없는 건 내보내야 되기도 하겠네요. 물론 세포막을 경계로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만들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 우리는 물질 대사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물질 대사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은 화학 반응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원자의 결합이 끊어졌다가 새로운 원자의 결합이 만들어져요. 원자의 결합이 끊어지고 기원자의 결합이 만들어져 보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수반됩니다. 즉 모든 우리는 화학 반응은 항상 발열인지 흡열인지 에너지 출입이 수반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서 별도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반면 반응물 에너지가 더 높아요. 생성물 에너지가 더 낮아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외부로 에너지 같은 것들이 방출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발열 반응이에요. 이거는 화학 용어입니다. 그럼 생물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생명시대니까 생물학적인 용어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하겠다고요. 그 대체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흡열 반응들을 보니까 조그만 서로 다른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네요. 서로 다른 놈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요. 그것을 우리는 같은 동자 써서 동화작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반면 생명체 일어나는 발열반을 보니까 대체로 큰 덩어리가 조그만 들고 서로 다르게 쪼개내요. 서로 다르다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달을 이자를 써요. 달을 이자를 씁니다. 이화작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같은 동 달을 이를 한자로 씁니까? 하면요. 어차피 이 화학용어가 대부분 여기 배우는 화학용어가 한자예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흡열반응, 발열반응 다 한자예요. 그래서 뜻글자로서의 한자 굳이 물론 같은 동 달을 이자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의미를 좀 기억해 줬으면 하겠다고요. 이 동자와 이자는요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나중에 유전할 때 뭐 동형분열, 이형분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런 것들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포도당과 뭐 부산으로 산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나오네요. 뭐죠? 맞아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다른 말로 뭐라 씁니까? 하면 탄소 동화작용이 있어요. 서로 다른 아미산 붙여서 큰 덩어리의 단백질 만들어요. 단백질 합성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뭔가를 만들어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흡열 반응으로서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화작용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요? 하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과 산소 붙여갖고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특히 뭐 ATP와 같은 생체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라고 한다면 세포 호흡을 쓸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할 것은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들으시고 내시는 호흡 운동과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세포호흡은 조직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포개가지고 무기물을 만들면서 에너지, 특히 과시민 에너지가 뭐 있다고요? ATP라는 에너지예요. 참고로 그 ATP는요, 고등한 척추동물부터 아주 가정한 단세포, 원핵세포까지 동일한 에너지를 써요. 대장균 같은 요놈들도 뭘 쓴다고요? ATP 써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 공부를 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이 시사한다는 거예요. 방금 했던 말이 시사한다. 꽤 자주 방금 얘기했던 질문들, 이 말이 시사한다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한테 자주 물어볼 겁니다. 물론 답은 똑같습니다. 고등한 척추동물부터 시작해서 포유, 조류부터 척추동물 좀 아래쪽 하면 뭐 있습니까? 어류들도 있겠죠. 척추가 조금 못해서 척삭동물 하면서 뱀장어 말고 그 붕장어라고 불러주는 놈이 있어요.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일본말로 아마고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장계열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하드해갖고 아예 단세포, 원핵세포까지 동일한 ATP라는 에너지 다녔습니다. 이 말이 시사한다고 볼까요? 생명 필수. 응? 생명 필수. 좀 아쉬워요. 누구는 ATP라는 단어를 쓰고 누구는 ADP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상황이 아니네요. 하나의 에너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시사하는 거죠. 유일한. 그렇지. 공통 기관? 기관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예, 뭐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공통 기관 말고 공통 조상. 결국엔 거슬러 가다 보니까 단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분화돼 나왔겠구나. 그 분화가 우리는 진화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했으면 단백질을 분해하네요. 단백질 분해해서 아미노산 단위를 쪼개겠대요. 뭐라고 그러죠? 큰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를 쪼갠대요. 뭐라고 그럴까? 중2 때 나왔잖아. 큰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요. 큰 녹말을 포도당 단위로 쪼갤래요. 뭐라 불러? 단백질 합성과 반대되는 말. 그 분해를 뭐라 불러? 세포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죠. 뭐라 불러? 예, 소화예요. 소화의 정리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쪼개는 걸, 그걸 우리는 소화라고 불러요. 물론 한 방에 쪼개지기가 좀 쉽지 않아도 여러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만 더 많네요. 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물질 대사를 우리는 일련의 화학반응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가 그냥 지가 알아서 쪼개진다, 지가 알아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막무가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효소. 그래서 방합성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요.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또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각각 다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소 중에 하나가 병신되면 어떨까요? 예, 우리 그런 걸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이런 돌연변이는 대체로 진화에, 즉 생존에 불리한 것들이 없잖아 많은데요. 경우에 가서는 생존에 유리한 것들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 서로 다른 쪽으로 분화된다, 그게 바로 진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evolution, 진화를 한자어 진짜를 나아갈 진짜를 씁니다.
종족 보존의 특징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진화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진짜가요 한자어로 나아갈 진짜 이런 한자를 씁니다. 근데요 진화의 진정한 의미는 좀 더 발전된 타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화의 방향성은 없어요. 개체로 방향성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무산소 호흡하는 놈이 유산소 호흡하는 놈으로 좀 더 단순한 기관이 좀 더 복잡한 즉 그전까지 없던 발톱이 생긴다든지 발가락 관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진화는 종이 나눠지는 나는 분자 썼는데요. 종의 분화를 엄밀한 의미에서 종의 진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어를 쓴 다음에 나라를 진짜를 쓰다 보니까 뭔가 발전된 타입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우리 눈과 오징어 눈을 비교해보면 오징어 눈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좋은 눈이에요. 우리의 다리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우사히 볼트 100m 10초 안에 뛰잖아요. 근데 똥개들이 더 빨리 뛰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세포 구조를 볼 때 원핵생물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단세포입니다. 원생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습니다. 식물 중에 동물은 거의 다세포입니다. 재밌잖아요. 거의에. 뭔가 하나가 여기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 3년 정도 후에 맛있게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셔야 될 때 그때 필요한 놈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놈이에요. 버섯 다리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고요? 꽤 건전하신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보리 음료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미친놈 새끼들이에요. 맥주 만들 때 필요한 놈이네요. 뭐예요? 맥주 재료 말고 맥주를 만드는 균형. 이래서 광합성을 비롯해서 스스로 물질을 직접 만든 놈이 있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만든데 뭐라고 부릅니까 하면 독립영양성분을 이렇습니다. 반면 주변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종속영양성분을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영양성분은 광합성을 하겠다는 놈들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광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합성이라는 게 더 있어요. 참고로 그 얘기들은 고2 때나 우리가 안 먹어요. 대신 고2 때나 고3 때 생투 공부하면 나와요. 화학합성이라는 힘을 써요. 알겠습니까? 즉 빛이 없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놈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독립영양성분은 광합성분은 아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심해 열수구라는 이름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륨 이제 뜨거운 열수가 솟아오고 옵니다. 거기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즉 거기에 보면 광벌레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개, 새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수심 2000m, 3000m 이 정도 되다 보니까 태양빛이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이제 근본의 생태계가 아니란 거예요. 그걸 1970년대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뭐였다고? 태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이 태양하고 상관없는 데서 그래서 그 심해 열수구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심해 열수가 그렇다면 10만 년 내내, 500만 년 내내, 1억 년 내내 나올까요? 그렇지는 만무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저께 얘기했지만 해양 지각은 나이가 오래돼봐야 한 2억, 한 5천?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즉 우리가 대서양이 찢어지기 시작한 데가 그 정도였는데 그때 심해 열수구에 살았던 근데 그게 항상 계속 일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해 열수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심해 열수를 공급받았던 놈들은 열수가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원이 차단된대요. 그러면 이제 사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열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또 생명체들이 이주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다시피 식물계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독립영양성분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균계와 동물계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종속 영양성분은 이렇습니다. 원생 쪽에서는 일부, 다시 말하면 식물계로 가기 전 단계를 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세조자는 아니고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에서는 그 조류 말입니다. 그것들은 독립영양성분이고요. 반면 균계로 나가기 전의 정균이라든지 동물계로 나가기 전의 원생 동물 이쪽들은 종속영양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원액성분은 100% 종속영양성분이다. OX. X죠. 독립도 있고 종속도 있어요. 단세포 생물인데 독립영양성분. 혹시 이런 말만한 놈 있을까요? 식물성 평가. 얘 쪽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예전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썼습니다. 남조류라는 걸 썼어요. 남조류. 그 다음에 어이씨 남조류가 녹조류 나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용어를 정리했네요. 남세균이라고요. 영어는 사이아노 박테리아. 아씨 옛날 사람이라서 시아노 박테리아. 난 이름이 좋은데요. 사이아노 박테리아. 이 남세균들이 창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녹조라떼예요. 낙동강 인근에 녹조라떼, 녹조가 창궐했다요. 뾰족한 물덩어리 봤잖아요. 네. 남세균은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그리고 얘네들이는 안타깝게도 광합성에서 물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데요. 얘네들이 독소물질을 만드는 독소물질은 열의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물이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쑥쑥 들어와요. 남세균이 들어와요. 그 어디에 있다고요? 식물체 내에 그대로 있다고요. 그 밥해 먹어요? 그거는 일인데요. 참고로 지역 비하이에요. 지역 비하이에요. 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쌤씨도 경남이에요. 소백산 울타리 안쪽에는 이 물로 농사를 져요. 그렇게 해서 쌀 만들어요. 그렇게 쌀 판매해요. 나중에 뭐 부인들하고 마트에 갈 때 쌀 코너 한번 보십시오. 쌀 파는 코너 보시면 이천쌀, 여주쌀 팔아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파는 쌀 보면 충남 당진 뭐 이런 데서 뭐 원산 당진 이렇게 나요. 저쪽에 가면 제일 싼 쌀이 있어요. 혼합쌀이 있어요. 어디 건지 얘기 안 해요. 나도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쪽 안쪽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본 여행 가면 온갖 도시락의 쌀들은 다 후쿠시마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삼각김밥 쌀 원산지 안 적어 쌀의 제조 국산이라고만 적어놔 있어요. 2,000원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뭐 얘가 예쁜 잡자도 세네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는 좀 책의 내용보다는 옆으로 좀 잘 새는 이유는 좀 이런 어차피 책 내용은 혼자 공부해도 충분해요. 옆에 있는 것도 좀 짜잘짜잘하게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생각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3번째, 개체 유효 특징입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치? 발생과 생장. 참고로 발생과 생장은 고1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진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 생명과 투 정도에서 소개되는데요. 발생과 생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중3 내용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발생과 생장의 구분은 중3 내신 공부하면서 나와서 보러 되는데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에서 나날이라 불러요. 2세포기, 4세포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은 발생이다 생장이다? 그럼 발생이다. 지금 어느 정도 기관이 분화가 된 뒤에 몸집이 자라고 있어요. 뭐라 불래? 세포 분열 생장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배아기, 태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죠? 참고로 여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문과 쪽으로 들어가죠. 법조계 쪽으로 들어가면 배아 세포하고 이제 태아 세포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일반 사람들은 아니지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인데 유산 상속에 대한 걸로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어디까지를 이제 생명으로 인정하느냐가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수조 원의 재산이 유산 상속되는데 그죠? 그 비용 이제 애를 뵌 임산부가 만약에 유산이 됐다 했을 때 과연 그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거 아주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선생님도 딱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도 이제 문과 과목은 하나씩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에서도 그래서 법학 학문이라는 걸 배우면서 아주 재밌게 했던 그런 점입니다. 네 번째, 외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신경계와 호르몬이 반응하는데 신경 호르몬 얘기는 생명과학 원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성의 조절. 역시 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내용으로 항상성, 체온이라든지 혈당 이런 데 일정이 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생명과학 원에서 소개가 세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종 보존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네요. 적응지나 그리고 제가 적응지하고 여섯 번째가 아이씨 오랜만에 생물 공부해야 되네요. 적응지나 말고 뭐 어쨌든 있습니다. 적응과 진화 뭐는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됐어요. 운동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세포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기본적으로 단세포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관심이 없고요.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식물과 동물 쪽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좀 구분해 볼까 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뭐였죠? 이건 세포 막이에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투과, 필요한 것을 들어오고 내보냅니다. 이때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선택적 투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겠네요. 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진핵생물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가 원핵이고 나머지는 진핵이에요. 원핵은 핵이 없는 놈이에요. 이 핵 속에 유전물질 DNA와 그리고 DNA 복제에 관여하는 또는 DNA 전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핵에 있는 물질, 특히 유전자 DNA를 함부로 바깥으로 내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아마 1학년 국어 교과가 보면 후빈정음 회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을 드리기에다가 저쪽으로 야 그거 공부하겠다고 국립박물관 가서 내가 말이야 하늘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요거 후민정 회본 공부해야 되겠대. 뭐 줘? 줍니까? 안 주죠. 뭐 줄까요? 복사본 주겠죠. 예, 그런 복사본들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소포체가 있는데 이 소포체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 소문체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놈들인데요.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보솜들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변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내보낼 때 작은 사이즈는 그냥 세포만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좀 큰 사이즈들은 다른 막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골지체라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골하니까 뭔가 뼈골자 느낌 나는데 아니에요. 골지라는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한 물체에 대해서 골지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세포 밖으로 물질을 던지는데 관여하는 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뭐 중심인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잠시 놔두고 그렇다면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다. 식물세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네요. 이걸 우리는 세포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주석분이 식물세포에는 셀룰로스라는 놈이에요. 셀룰로스는 구분자예요. 단체는 뭘까요? 포도당이에요. 다시 한번 셀룰로스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간단해요. 셀룰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요. 쫄깃쫄깃 쪼개면 뭐가 된다? 포도당이 돼요. 그럼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라제가 안 나와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요 식물이 뜯어먹고 나무줄기 뜯어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초근목피란 말 들어봤습니까? 초근목피. 초는 풀 뜻하고요. 근은 뿌리예요. 풀뿌리. 목은 나무고요. 피는 껍데기, 나무 껍데기. 즉 보릿고개라고 불러주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기존에 있던 녹시들이 아직 연결지 못했고 이미 타작에 먹었던 건 다 먹고 그래서 뭐 없을 때 그래서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뿌리 해먹는데 만약 그게 우리 몸에서 셀룰라제가 나왔다면 어우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한다고요? 우리 몸에 그게 안 나와요. 일부 초식동물에는 나와요. 모든 초식동물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안 나오는 놈도 있어요. 초식동물인데 안 나와. 있을 거 없겠는데 뭐지? 셀룰로스 분해를 못해요. 근데 풀 뜯어 먹어요. 그래서 퀘스천 과연 소는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소는 식물체의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셀룰로스 분해는 다른 장내 세균한테 맡겨요. 세균이 초식 그걸 싹 분해했잖아요. 그 세균은 소화흡수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고기는 세균의 분해 흡수 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재미있는 거 많아요, 그죠? 손은 육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퀘스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볼래 하는 거예요? 소입 자체에 들어가는 거 관점을 할래? 아니면 에너지원이 직접적인 식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놈입니까로? 식물에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연목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연목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죠.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연목체는 only 식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만 있고요. 독립영생, 원생 중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녹조, 갈조, 황조 이런 놈들은 이런 연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조류, 남세균은 저런 연목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 안에 있는 광합성하는 색소 및 광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반면 동물과 식물의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의 주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밀히 말하면 포장을 직접 들여가지고 뽀개지는 못해요. 그 포장을 세포질에서 한번 분해시키고 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을 해체하는, 분해하는 해당 과정을 거친 뒤에 해당 과정의 산물인 탄소 3개짜리 C3 비무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것들을 분해해서 물과 이산탄소 분해시키고 에너지 ATP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일단 기본적으로 동식물한테 모두 다 있습니다. 자, 이 말 시사 한번 볼까요? 공통주소는 아니에요. 이 말이 시사하는 건 뭘까요? 나중에 진화론적인 관점에 볼 때 이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거와 연목체를 구성하는 거는요, 요 안에 있는 유전물질 DNA와는 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스스로 증식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동식물한테는 미토콘드리아가 공통이 있어요. 근데 연목체는 식물적으로 있어요. 뭘까요? 처음부터 이런 놈들이 먼저 진화돼서 빠바방 하고 증상이 나오면 한 거겠죠. 뭐부터 나왔을까요? 이거 당연히 원핵생물에서 나왔겠죠. 이 원핵생물이 어쩌다 보니까 진핵으로 발전했을 것이야. 그 진핵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이후에 연목체가 될 만한 과거의 원액을 미토콘드리아 될 만한 과거의 원액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포 내 공생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네들가 먼저 왔을까? 이게 먼저 왔을까?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가 연목체가 될 광합성하는 세균이 들어오면서 식물체로 넘어갔다,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토리야마 아키라시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메크성에 세팅된 나메크인들은 컬러별로 보면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록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읽어보면 자기네들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데요. 물만 먹는데요. 어떠실까요? 아니 물만 쳐먹어갖고 기공포도 싸고 팔이 잘리면 팔이 빠박 하면서 다시 재생되고 잠깐만요. 드래곤볼 봤어 안 봤어? 아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 그쪽에서 이 진화과정은 이게 들어오는 게 문제였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햇빛 받아갖고 자기 먼저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 먹는 것도 만들고 또 대사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도 만들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물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작자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해했어요? 식물 세포에만 있겠다고 합니다. 세포에 있겠고 연목체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 액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액포, 단순하게 액포를 쓰면요. 골지체 끝에서 나오는 게 분비소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것도 일종의 액포예요. 분비소낭, 낭자는 주머니 낭자예요. 그 주머니 안에 액체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액포잖아요. 그래서 이 액포 안에 식물 세포에만 있겠다 두 개만 적으라면 당연히 연목체와 세포 벽을 쓰면 되겠는데 세 개를 써갖고 중심 액포라는 이름을 쓰기 바랍니다. 이 중심 액포는 식물체에서 쓰고 남은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색소 이런 것들을 담아놓습니다. 그 색소 중에 대표적인 놈이 카로틴 색소로 그래서 단풍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붉게 만든 색소, 또는 노랗게 만든 색소 그런 것들 카로틴, 그 다음에 크산토필 계열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책 안에 거기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세포막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요. 세포막은 위쪽은 인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은 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두 개 있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지질 이중층으로만 구성된 어떤 구가 있다면 걔네들은 이 인지를 통해서 세포 외부와 내부 쪽에 들어오는 물질이 수동적인 출입밖에 하지 못합니다. 반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막 사이, 세포 막 사이에 막 단백질이 구성됩니다. 처음부터 지구상에 이런 원핵 생물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진화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보기 시작했었지 않겠냐. 즉 여러 가지 유기 성분만 생겼다가 유기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 반응은 당연히 아무 생명체가 없다 보니까 화학적인 합성 반응으로서 유기물질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유기물질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유기물질이었다가 좀 더 복잡한 유기물질을 만들었겠고, 하지만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 안팎의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막을 구성하는 거는 막 구조물을 가진 놈들이 있은 뒤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유전 물질이, 여기서 유전 물질은 처음엔 DNA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RNA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RNA 관점, RNA 진화론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이런 게 안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막 구조물을 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인지 이중층으로만 구성된 리포솜이라는 그놈이 근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꽤 있어요. 그 외에 뭐 마이크로스피어라든지 다른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우리가 아직은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데라는 것은 단순한 무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게 하다못해 단세포 원액의 대장균과 같은 그런 아주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만들어낸다면 드디어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군요. 맨날 얘기하는 신이 생명을 만들잖아. 그 신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막단백질, 인지 이중층의 막단백질이 구성돼서 이 막단백질 사이로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뭐하나 선택적 추가를 해야 되는 세포막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세포막이 뜯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포 안팎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칠맛의 대표적인 MSG라고 부르죠. 그 MSG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다시마 쪽에서 얻었습니다. 다시마는 그 다시마를 우린 물에서 다시마의 그 감칠맛 내는 성분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도 감칠맛이 돌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감칠맛 성분을 다시마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포 밖을 통해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서 그를 잠그고 계속 감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마를 건져서 바짝 말려놓으면 죽어요.
그럼 이제 다시 물이 넣었을 때는 더 이상 생활활동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물질이 우리 국물 속으로 뿜어져 나오네요. 거기에 국수 말아가지고 먹어보시죠. 입맛 땡기나요? 예. 다음 주가 목요일 날 세포말 통한 물질이동 139쪽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8쪽까지의 얘기를 정리 꼭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마치십시다.